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선 전기와 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통치체제, 그리고 붕당, 뭐 이런 정치적인 과정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외교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 전기의 외교의 원칙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는요, 4대 교린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4대, 그리고 교린의 원칙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4대는 뭐냐면요.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뜻인데요. 큰 나라 어디 있었겠어요? 명나라겠죠. 이 명나라를 어떻게 섬겼느냐? 조공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이 조공은요,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게 이건 굉장히 실리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명나라 황제가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조선 입장에서 높은 그 나라가 왕으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조공품을 명나라로 보내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남자들 사이의 얘긴데요. 동생이 형한테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형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도 체면이 있지, 동생한테 얻어만 먹고 있을 순 없다 하면서 동생한테 더 많은 걸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뭐, 이런 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이 나라 관계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조공품을 보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만 좀 알아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오니까 자주 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 관계였다. 그리고 공무역,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공이라고만 얘기하기보다는 조공 무역 관계였다. 빨간색으로 쓸까요? 네. 조공무역을 했다. 조공무역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교리는 뭐냐? 이웃과 교류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조공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도를 좀 그리면요. 지도를 그리면 이쪽이 명나라잖아요. 이쪽이 명나라고 이쪽이 이제 여진족, 이쪽이 외. 그리고 우리가 오키나와 섬 있잖아요. 오키나와 섬이 그 지금이야 일본의 영토지만 이 당시에는 류큐라는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있고요. 뭐 자바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명나라와는 4대 관계를 맺었죠. 이거 왜 안 나오지? 네. 명나라의 4대 관계를 맺었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도 류큐나 이런 동남아 왕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 나라들로 무역을 이런 선물을 또 보내주고 이런 조공 관계는 요 동아시아 사회에서 나라들 간의 외교 관계로서 인정되는 그런 체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명나라에 주기만 한 게 아니고 명나라를 통해 또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큰 나라로서 이런 류큐나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조공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공 관계에 이어서 이 교린이 뭔지 보자면 이웃과 교류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명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온건책을 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교린 같은 경우는 이웃에 있는 그 나라들과 뭐 그 당근과 채찍 요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그럼 일단 교린 여진족이 있었을 거고요. 북쪽의 여진족.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 일본이 있었습니다. 여진족과는 어떤 방법으로 교류를 했느냐? 일단 채찍, 사군, 육진을 개척을 했어요. 이거 파란색으로 쓸까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자,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해냈습니다. 이건 언제냐면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
그리고 이때 이 사군유직을 개척을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가 비어있는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할 때 근거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북쪽 지방으로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걸 사민 정책이라고 하고요. 사민 정책. 그리고 이 지역엔 원래 그 관직을 뽑을 때, 지방관을 뽑을 때 그 지방 출신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부패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이 북쪽 지방에서는 그 지방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관료로 등용을 하는데요. 그거를 토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경책들을 펼쳤다. 그리고 온건책으로는 무역소를 설치했다. 무역소. 이제 무역소를 설치해가지고 이 무역소를 통해서 여진족들과 이런 물물 교환도 하고 뭐 교류도 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일본과는 어떤 방법으로 교류를 했느냐? 일단 또 강경책이 있었겠죠. 쓰시마 정벌. 쓰시마 정벌. 이제 이종무. 이 육진 같은 경우는 김종서입니다. 이종무가 이제 쓰시마를 정벌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온건책으로는 이때 삼포는 항구예요. 항구. 삼포를 개방을 해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과 공식적으로 교류를 하게 해주는데요. 삼포는 어디냐면 부산항, 부산포, 그다음에 제포. 제포는 지금의 이제 뭐 진해고요. 그다음에 연포는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 3포를 개방을 해줬다. 요 두 가지 모두 세종대다. 3포도 세종대. 세종대왕이 문학적으로만 많은 일을 한 왕은 아니에요. 나라의 그 국력 그리고 영토 확장에도 많은 힘을 쏟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것도 빨간색으로 쓸까요? 3포. 쓰시마는 뭐 많이들 아는 얘기니까 쓰시마는 대마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이 왜가요? 이 삼포를 통해서 교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더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시작했는데 야, 우리 더 많이 좀 할 수 있게 해줘. 우리랑 교력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줘.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 삼포에서 삼포를 이렇게 습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우리는 삼포 외란이라고 합니다. 이 삼포외란 이후에도 또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데요. 또 다시 한번 침공을 하는데 그거를 을묘외변이라고 합니다. 삼포외란은 중종 때고요. 을묘외변은 명종 때입니다. 이 을묘해변 때는 거의 뭐 전쟁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과정을 이어서 그 유명한 임진왜란이 발발을 합니다. 임진왜란은 선조죠. 요 왜란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지켜봐야 할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관은 어디냐면 비변사라는 기관입니다. 비변사. 이 비변사는요, 그 군사적인 이런 걸 논의를 하던 기구인데요. 이게 삼포외란 때 비변사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을묘외변 때는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관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고려의 도병마사랑 비슷하죠. 비변사가 임시적으로 설치가 됐고 그 이후에 상설기구로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왜? 계속 쳐들어오니까 군사적인 거, 그 국방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논의하는 이 비변사가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요 비변사가 요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건 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 후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전기와 후기를 통해서 바뀌는 뭐 그런 군사적으로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표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모를 하나 그리고 자, 일단 임진왜란, 이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사회 파트 할 때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최고기구가 원래 최고기구는 의정부 그리고 육조였죠. 그리고 중앙부는 오위였고요. 그리고 지방구는 영진이었는데요. 이게 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의정부 육조는 방금 말했죠. 비변사로 바뀌고요. 중앙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라는 게 설치가 되고 이제 나중에 5군위로 개편이 됩니다. 지방군 같은 경우는 속 5군이 편성이 되는데요. 이 비변사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 5군위 때도 이제 훈련도감이 그 5군위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데요. 훈련도감을 이야기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도감은 자리가 너무 좁은데 여기 좀 쓸게요. 훈련도감은요 이거 5군위 같잖아. 5군위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훈련도감의 특징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훈련도감의 특징으로는요 이 사람들은 군인이고요. 그리고 조총술 그리고 창칼, 활을 다루는 요 세 가지 보직으로 나뉘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고군 같은 경우는요 이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중요한데 양반부터 노비까지로 모든 신분을 어우러져서 구성되어 있었다. 소고군은요 평소에 자기 할 일 하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소집하는 거예요. 근데 신분의 제한이 이 양반과 노비 대부분의 신분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전기 본 거예요. 그리고 조선 이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까지 봤고요. 이제 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후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죠. 역시 여진입니다. 이 여진이요 세력을 키워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이 후금 때 우리나라의 왕은 광해군이었고요. 이 광해군은 중립 외교 전략을 펼쳤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간을 보던. 근데 이 중립 외교를 트집을 잡고 공격한 게 누구라고 했죠? 인조반정, 서인 세력 이었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인조는 이 중립 외교를 핑계로 공격한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했겠어요? 명나라에 사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후금 입장에서 보기에 자꾸 명나라랑 친하게 하고 자기들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니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후금이 공격을 하죠. 처음으로 공격한 게 정묘호란이죠. 이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묶어서 공부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금이 이젠 아예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게 되죠. 이 청나라가 됐는데도 여전히 정묘호란 때 한번 당했는데도 여전히 인조가 친명배금 정책을 피니까 청나라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병자호란인 거죠.
호란인 겁니다. 이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병자 호란 때 이제 삼전도의 치욕이라는 걸 겪었죠. 삼전도의 치욕. 너네 이거 잊지 마. 그 삼보구배, 삼보구배 맞죠? 그 세 번,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세 번 머리 조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총 3회를 세 세트를 하는 그 삼전도의 치욕. 그리고 이게 삼전도라는 건 비석을 세운 건데요. 그 이제 너네 요 굴욕 잊지 말고 청나라한테 다시는 그러니까 반발하지 마. 뭐 이런 의미에서 비석을 하나 세운 건데 그게 이제 삼전도의 치욕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효종이 왕위에 올랐죠. 그 전에 뭐 청나라랑 교류를 하려고 했던 소현세자는 죽고 이제 효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효종 같은 경우는 북벌을 추진을 합니다. 이 효종 때 북벌을 주장한 사람은요 송시열이에요.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송시열이 이제 북벌을 주장을 했는데요. 요 시기에 주장을 했던 그 노론 소론, 그러니까 서인 세력들의 뭐 그 주장은요 뭐였냐면 나라가 멸망해도 우리는 명나라에 사대해야 된다.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뭐 남인들도 별반 다를 건 없었고요. 여하튼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사상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나라를 지키는데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했겠냐마는 네, 뭐 근데 그 당시 사상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납득할 만한 사상이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의 그 지식과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도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좋게 해석한 겁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여하튼 이 효종 때 북벌 주정을 했고, 근데 이 효종 때 북벌 성과로 나왔던 사건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나선정벌 사건이 있는데요. 이 나선정벌이라는 건 뭐였냐면 청나라가 야 우리 러시아랑 한판 붙을 건데 너네 군사 좀 보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청나라 눈치는 보이니까 군대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엄한 러시아랑 싸워서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나선정벌 사건인데요. 네, 뭐 그게 이제 나선정벌 사건이다. 그리고 효종만 북벌을 주장한 건 아니고요. 숙종 때도 북벌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는 윤휴라는 사람이 여러 번 나오는 이름이죠. 송시열과 윤휴. 이때는 윤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주장을 했고요. 요때 요 결과물로는 그 유명한 백두산 정계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동국공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싸우게 될 때 항상 이 백두산 정계비의 글 내용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토문강이 어디냐를 가지고 이제 좀 싸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백두산 정계비 이때 세워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 북벌 이후에는 어떤 사상이 등장하느냐? 북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여진족이 우리는 그 오랑캐니까 밉긴 하지만 야 그래도 여진을 저렇게 발전시킨 그 문화는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북학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뭐 이제 개화기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제 여진족에 대한 건 이렇게 청나라에 대한 건 이 과정을 거쳤고 또 역시 일본을 봐야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정유재란으로 다시 한번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뭐 명량해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막아냈죠.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정유재란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일본과 화친을 하는데 그걸 기유약조라고 합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권력을 잡는데요.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교적인 이런 것도 잘 많이 하려고 했고 뭐 그런 다른 성격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이 기유약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화친을 하게 되고요. 조선이 이제 그동안 끊겨 있었던 통신사를 다시 한번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전기의 통신사는 그냥 너네 외구 관리 좀 해. 아니면은 너네 뭐 주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너네 외구 관리 좀 해.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도 두 명을 파견을 하죠. 뭐 김성일 같은 사람을 파견을 해서 나라 정세도 좀 파악하게 하고 여하튼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컸다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막부를 인정해주는 정치적인 의미와 함께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선진 문물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통신사가 했다. 조선 후기의 통신사가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 되면 뭐 수신사가 나오는데요. 수신사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통신사 이렇게 선진 문물을 전파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독도 문제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독도 문제의 결정적인 사건이 또 숙종 때 일어났었어요. 숙종 때 안용복이 독도 우리 땅 이러고 못 박아버린 거죠. 네.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에 강제적으로 귀속이 되는데요. 그거는 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이거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전기 4대 교리인 원칙에서 여진외 이런 정책들을 펼쳤다. 그리고 비변사라는 게 이 외란을 거치면서 생겨났다. 네, 죄송해요. 자꾸 뭐가 나오네요. 근데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 후기를 나누는데 군사적인 것, 뭐 그리고 최고 기관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훈련도감은 이런 거다. 그리고 소고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후기에는 여진과 청나라 그러니까 후금이 청나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호란들이 있었고 그리고 북벌 주장했다. 북학 이제 받을 건 받자라고 주장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유재랑 그리고 기유약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류를 하고 통신사 파견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공무역의 관계는 굴욕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리 외교의 관계였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한테 조공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